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반대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철학과 국정 비전, 국민 통합이 없다고 혹평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돌려막기 인사와 차별화된 능력 위주의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국회 외통위 주관으로 화상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의 부당함과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우리나라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함께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입장과 윤곽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 초대 1차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지지만 확인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치구청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선 자숙하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문 정권 실력자들과 이재명 고문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대검의 공식 반대 표명 이후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김호수 검찰총장도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은 국회 논의 사안으로 인수위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첫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내정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장관은 대선 기간 대장동 일타 강사로 불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김현숙 숭실대 교수가, 산자부 장관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되는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근으로 채운 끼리끼리 내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자는 대장동 공세에 앞장선 데 대한 보은이라고 직격했고 추경호 후보자는 론스타 연루 의혹, 이창양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인수위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 기준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문성과 능력에 방점이 찍힌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로 인선이 됐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당선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친소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거대 정당이 처음부터 낙마를 목표로 흠집내기식 횡포를 부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첫 회의를 연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견인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총력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회 주호영, 성일종 의원 등 5명을 임명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검증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 화상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부당하고 민간인 학살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과 함께 군사무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했습니다. 군용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5분간 계속된 연설에서 47일째 러시아 군대에 맞서고 있고 러시아군에 한 달째 포위된 마리우폴의 현지 영상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적 아픔인 6.25 전쟁을 언급하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0년대에 전쟁을 한 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10년 전부터 이번 전쟁을 준비해왔다며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나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로 죽음 그리고 빈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비행기와 탱크 등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대신 방탄모와 의약품 등 10억 원 상당의 군수 물품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설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국회도 한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 화상연설은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이 외통위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측의 제안에 성사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로 지원 요청을 한 건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24번째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공천 대상을 선정하는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했고 새 후보군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과 여성 등 새 후보군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 지역 위원장 49명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후보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공모 신청은 이미 마감됐지만 추가 인물의 경선 참여를 요청한 겁니다. 이기는 곳에만 나가고 질 것 같은 곳은 포기하는 현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승카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공천은 당 지도부가 공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데 윤 비대위원장은 공관위 논의가 끝나는 시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경선을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모든 역량을 모아 지선에서 싸워야 하는데 회피하는 게 책임지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공천도 확정했는데 세 후보 모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내일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국회 박물관이 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에 맞춰 개관했습니다.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에 세워진 헌정기념관이 24년 만에 전면 공사를 통해 국회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국회박물관은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의정사, 국회의 기능과 권한 등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 전시하는데 임시의정원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박물관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부터 지연국회 출범, 헌정 중단의 아픔, 그리고 민주주의의 도도한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국회박물관은 국회의 어제는 물론 오늘과 내일도 생생하게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총 14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국회박물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8,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국회박물관 상설 전시실은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성과, 재헌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의 의정활동, 1987년 9차 개헌 이후부터 21대 국회까지의 성과, 역대 국회의장의 발언과 활동 등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2층에 마련된 국회체험관은 국회 본회의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관람객들이 직접 법을 만들거나 본회의 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국회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국회의 역할과 구성, 조직과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전시한 기획전시실, 어린이들이 국회와 민주주의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시설로 꾸며진 어린이박물관도 마련됐습니다. 국회박물관은 내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입체적이고 생생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부지역 의원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에 앞서 교통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으로 경기도민들이 출근길 대란을 겪지 않도록 먼저 국민의 교통권 보장 계획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 대통령의 출퇴근길 교통 통제는 서울 시민은 물론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통대란 방지 방안을 마련한 뒤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정책위의장에 재선의 성일종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엔 재선의 송원석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신임 원내대변인은 초선의 박형수, 양금희 의원이 맡고 원내 부대표단은 한무경, 박대수, 김선교 의원 등 12명의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본과 인수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인수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면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신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대선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개 이상의 정당 당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시대전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복수 당적을 허용하면 정당 간 부당한 간섭이 생기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는 정당의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여서 이제 검수완박인데 정치권에서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네요. 오늘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죠? 맞습니다. 지난주 전국 고등검찰청 회의가 열린 데 이어서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김호수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총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이 검사회의를 열고서 반대 입장을 낸 건데요. 이들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공정성은 제도 이전의 사람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라면서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이 논의되고 있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무부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본인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오늘 검수완박의 반대의 입장을 보였죠?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검수완박은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발언하는 등 이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오늘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네.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을 두고서 검찰을 넘어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요. 이 배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회 상임위원들이 일부 바뀐 이 사보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검찰 수사권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나가고 대신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모아서 안건조정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 여야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3명씩 같은 수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 보임되면서 여야 3대3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겁니다. 양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야권 몫으로 가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여야 구성이 3대3으로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실상은 양 의원이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여권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여권 성향 인사가 4명, 야권 인사가 2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민주당 뜻대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안건 조정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항의 방문해서 날치기 처리를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을 두고 민주당이 좀 급하게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일단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한데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직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같이 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줄곧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 힘을 빼는 게 아니고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되돌리겠다 이런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등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다음에 기소만 담당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경찰 출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이수진 의원의 특별수사청법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처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한 그 법 처리 전망이 현재 어떻습니까? 내일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맞습니다. 주목해야 할 일정은 내일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입니다. 이 민주당은 여기서 검수완박 처리 법안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강행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고 이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처리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옵니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현재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서 반성위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8일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검찰개혁 관련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이 수사권 분리에는 다 동의는 하지만 로드맵에 대해선 의견이 동일하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나이셈법 통일입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나이셈법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면 한 살이 돼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 그리고 태어난 순간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0살로 출발해서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나이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나이셈법의 혼용으로 법률 적용, 행정상의 혼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쟁이 계속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빠르게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바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3개나? 보자. 내 나이가 한국 나이로 만으로.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좋아, 빠르게 가!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는 과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교 문화권에서도 쓰였지만 현재 통용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일 추진으로 세는 나이는 이제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분과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며 만 나이로의 통일 추진은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에 현재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만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되면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서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만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는 나이는 생명과 전통 문화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각종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이고 여러 차례 법률안이 입법 발의가 됐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던 만나이 정착. 과연 새 정부에선 나이 셈법 통일이 이뤄지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고액 고문료, 국민 여론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민간 기업에서 고문이나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3.2%,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1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2%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의 약 3배 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엔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35.3%,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35.2%, 잘 모르겠다는 유보응답이 29.6%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 적합도를 놓고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정치권도 한 후보자 인사 검증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 역시 치밀하게 검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면서 정작 본인의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즉각 국민 앞에서 소명해 주십시오.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로펌에서 이제 일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문제되는 게 전관예우성 이제 그런 조치를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안 좋게 보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도 많이 치열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문제 없다 봅니다. 전직 고위 관료나 판검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일,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지만 무엇보다 관건은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일 텐데요. 민주당은 한 후보의 전관 예우 의혹, 이해충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수와 재산 증식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안 됐던 사안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7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죠.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관 예우, 이해충돌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 높아진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4월 임시국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인선 관련해서 엇갈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말 그 검수완박이 정치권의 뇌관으로 이제 떠오른 상황인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주당과 검찰 간의 대치 전선이 이제 펼쳐진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은 거리두기, 반면에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투트랙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으로서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입법기관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담스럽고 또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주당과 치열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투트랙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선을 민주당에서 지고 나서 현상 진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난 정부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은 일을 잘하고 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 인선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검수완박인지 아니면 검찰 후퇴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통해서 이미 평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곽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1차 인선을 보면요. 경상도 60대 남성 이렇게 주류를 이룬 이른바 경육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년 정치인의 평가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인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장관 인선이 나오기 전에는 뭐 서울대 50대 남성 이러면서 서호남이라고 하다가 이제 또 그게 바뀌니까 경육남이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어떤 할당에 기반한 인선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에 기반한 인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 어떤 민주당에서 뭐 특정 성별이나 특정 지역 등을 할당해야 된다. 당사자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이 그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성 장관을 할당을 일부를 했고 또 굉장히 파격적으로 당시에 박성민 비서관을 발탁을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정책적 평가가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가 끝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이미 해봤고 그런 것들이 효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능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인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번 인선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패싱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 인수위원직에서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사퇴를 하면서 한때 그 입각설도 이제 돌았었는데 입각이 전혀 생각이 없다 이런 이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의 이상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태규 의원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고 또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태규 의원의 인선과 관련해서 입각에 불찰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안철수 위원장과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인선들에 있어서 안철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수위원들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고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특정 계파라든지 뭐 특정 어떤 인물들의 추천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독님들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차 내각 인선에 이어서 남은 조각 작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물론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김영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국회가 화사하고 화창한 날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치권 현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이 강대강 상황인데요. 친박
행정부 인사인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사퇴까지 만지고 있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내일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 의원들 대다수는 이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특히 이번에 한동훈 검사 네. 무죄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공분을 하셨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끊대 열지도 않고, 그런 걸 봤을 때 검찰의 행포가 좀 도를 넘었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여론이지만, 저희가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갖고 의견을 이제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으나 우리 의원들 검수완박 분위기는 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설 새 첫 내각 8개 부처 이제 인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이제 그 평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윤핵관, 회전문 인사 이런 이제 평가들을 내놨는데요. 그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평가를 또 내놨는지, 그리고 이제 의원님 본인의 또 그 생각은 어떤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대변인을 통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했지만, 보수 언론도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평균 연령이 60.5세고 그 8명 중에 이제 영남 쪽이 또 대다수가 들어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과거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40대도 한 명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신에 대한 불균형, 지역에 대한 불균형, 그런 예전의 인사와 다를 게 없다. 이런 평을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문재인 정부 초대의 26.3%가 여성 장관이었습니다. 이번에 2차 개각은 또 아직 내각도 남아 있지만, 여가부를 없애겠다고 하고 여가부 장관을 한 명만 한 게 지금 현재까지는 윤석열 당선자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도 1기 경제팀이 지금 윤곽을 드러냈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잖아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 선배로서 새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또 1순위 과제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부의 본질이, 고용은 우리나라 산업, 경제,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고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부 장관의 그 시각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흐름을 잘 알아야 하고, 경제의 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될 때 이게 고용이 원만하게, 경제가 원만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는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경제를 잘 흐름을 알지만 시장, 노와 사회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내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립적.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갈등이 아주 힘든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또 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경제에 대한 냉철한 시각,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이 시기가 이제 왔는데요. 이번 심의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띄웠던 최저임금 차등 문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아주 첨예한 민감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띄운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까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를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인건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신 건 사실이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입니다. 네. 그런데 10위권 안에 있는 대다수, 대표적으로 미국은 거의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10에서 $15 이상 가 있고요.
프랑스도 111달러가 넘습니다. 10위. 그리고 영국, 캐나다 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급격한 그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00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좀 아쉽고 유감인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노동 흐름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지역별 차등을 두겠다. 도시마다. 제가 장관 시절에요. 그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네. 천안에 굉장히 중견기업이고 IT 산업이 굉장히 좋은 데인데 사장이 부인난을 얘기하셨어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40-5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기숙사도 있는데 좋은 인재가 안 온다. 그런데 그런 지방에 최저임금을 차등화를 둔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채용도 안 되지만 고시를 계속 준비하는 이유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방에 임금도 차별화해서 최저임금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지방에는 좋은 인재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구직난의 우리 불균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21대 국회에서는 외통위에 몸을 담고 계신데 조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을 보고 오셨잖아요. 또 우리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번 전쟁 관련해서 외통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조금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리가 호소문을 들으면서 네. 통역하시는 분이 저희도 그 참상을 약간의 영상을 보면서 러시아 군인이 대포로 그 민간인들 대포 쏘는 거를 막 불이 나는 걸 보는데 통역이 중간에 통역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민간인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그 학대를 하고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신냉전 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높고 저희 외통위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라든가. 그리고 그건 다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외통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연설을 호소문을 들을 때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 외통위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6.1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특히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이제 출마 의지, 강행 의지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그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 사이 아직도 좀 반대 기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미 그 후보 등록 마친 그 분들 이외에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제3의 후보 전략 공천이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지 예,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 민주당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당 입장에서 입장문도 발표를 했고 지도부에다가도 요청을 했는데 오늘 모이신 의원들 대다수가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 송영길 그 당대표가 이렇게 서울시장의 그 서울시 의원들 동의 없이 본인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히 없는 데서 희생을 하려고 나간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저희가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의 4년을 살림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물이 나가야 된다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도 전략공천, 우리 당원 당규에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의원들 말고도 새로운 인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에서 논의를 하고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의정 활동 이야기를 이번에 한번 또 해볼까 하는데요. 그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네.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네. 발의하신 게 예술인 권리 보장법인데 오늘 그 9월 그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법안의 핵심과 또 어떤 기대 효과를 그 생각을 하시는지 네. 같이 좀 들어볼까요? 보통 예술인들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큰 그 기획사에서부터 또 재력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아주 그 자유계약자, 우리로 보면 영세상인 같은 네. 그런 신분의 그 예술인이 아주 많은데 그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계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굉장히 좀 추진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당시에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술인도 노동자다. 노동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근로계약 조건을 좀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재정법을 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근로계약부터 하고 예술인들은 대우는 노동자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으면서 예술이라는 직업 때문에 고용 조건도 없고 계약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그런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나와 뭐 더 있습니다. 하실 하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네. 보면 예술인들 그 현실을 이제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는 돈보다 예술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권리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이번에 그런 거에 조금의 숨통을 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남겨놓고 있는데 지역구가 영등포 갑입니다. 네, 오늘도 또 지역구 활동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뭐 영등포 갑에도 뭐 당산이나 영등포에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오늘 의원님 의상도 벚꽃 같습니다. 그 봄이 와서 벚꽃의 계절이 왔는데 네. 저희 마음은 그렇게 환하지는 못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대선에도 이렇게 져서 주민들께 면목도 없고 또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지역 활동이라기보다 영등포동에 좀 어려운 그런 원룸에서 합숙하시는 그 고시원에서 불이 났는데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 대피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하느냐고 현장에 갔다 왔고요. 제가 영등포에 이사 온 지 87년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25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까지 다 영등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영등포의 문제점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돼서 다들 유명 정치인, 스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전 들어갈 때부터 생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한번 옮겨보자 하는 거에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제 사선까지 주셨는데 우리 국회 방송도 영등포 여의도에 있지만 영등포가 교통 지옥입니다. 인천 가는 길목이라 그게 이제 작년에 그 제물포길이라고 해서 여의 신월 IC 지하 그거가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뭐 교통망도 좀 뚫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에 내리면 쪽방촌이 아직도 있습니다. 2평, 4평, 3평에 기초생활보장 그 하시는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쪽방촌 정비 사업이 이제 실시가 돼서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데 아마 금년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하면 그 자리에 40층 이제 우리 주택이 건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등포가 서남권의 가장 중심입니다.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뭐 다 영등포 구였거든요. 근데 영등포에 문화시설을 돼 있는 거 변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2년부터 노력을 해서 우리 영등포가 제2 세종문화회관을 영등포로 유치해서 올해 공모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성매매 직결지가 아직도 우리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문화 뉴욕의 중심인데 영등포 타임스퀘어에는 아직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기분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 의정 활동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국민들 삶에 연결되는 좋은 법안을 계속 제가 내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전 사선 의원이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뭐 목에 힘주질 않아서 그런지 너무 좋게 봐주십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같이 활동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제 이름이 영주인데 네. 영등포 주먹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저도 어릴 때부터 쭉 그 영등포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토박이였기 때문에 지역 국민들의 영등포에? 애환과 어떤 걸 바라는지 그러시죠?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그 힘써 주시기 제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젊은 엄마들, 젊은 그 남성들이 영등포를 떠나지 않는 젊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환경 개선이나 문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근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차등화 그리고 초대 1차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김영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차츰 비가 내리면서 평년 수준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내일 낮에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수요일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8도 정도, 낮 최고 기온은 최고 31도 등으로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